하루 종일 그 어깨를 짓누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배낭. 다들 한 번쯤은 짊어져 보셨을 겁니다. 아, 네. 겉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속으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이죠. 맞아요. 억지로 막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를 처리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무거운 날이 있잖아요. 그쵸. 정말 발걸음 하나 떼기가 힘든 날이 있죠. 네. 그러다 누군가 등 뒤에서 그 가방끈을 아주 살짝 정말 단 1cm라도 들어올려 주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안도감.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1cm에 관한 것입니다. 와, 그 1cm의 여유가 꽉 막혀있던 숨통을 트이게 하잖아요. 나를 막 짓누르던 그 거대한 무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온기나 힘에 의해서 스르르 덜어지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네네. 보통 우리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만 믿고 그것들만이 내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당장 눈앞에 찍히는 통장 잔고라던가 쌓여가는 이메일, 확실하게 손에 쥐어지는 어떤 성과물들 말이죠.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진짜 우리를 숨쉬게 하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성격부터가 평소 저희가 다루던 거랑은 사뭇 다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무슨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헤친 그런 딱딱한 글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천천히 깊이 음미할 자료는 바로 헬퍼 백곰이라는 작가가 쓴 스피치 겸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중 두 번째 챕터인 바람은 보이지만 느껴집니다. 이 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무언가를 막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정보의 홍수와 그 일상의 무게에 지쳐버린 여러분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의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 아, 작은 이야기의 공간. 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 탐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미션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원문에 나오는 아주 다정한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혹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에 조용히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바로 이 조용한 스며듦이거든요. 무언가를 억지로 막 가르치려 하거나 섣부른 해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곁에 가만히 앉아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건네는 그 작가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한다면 작가는 그걸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현상, 그 중에서도 바람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 네네. 바람이요? 텍스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풀잎이 살며시 움직이고 공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소환해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인지 과정을 위로로 치환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결과론적 현상을 감각하고 나서야 아,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실제하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니까 원인을 믿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작가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이 딱 떠올랐어요. 오, 스마트폰 무선 연결이요? 거참 신선하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비유가 떠오르셨나요? 약간 생각해보면 우리는 허공을 떠다니는 와이파이 전파나 블루투스 신호를 눈으로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빈 공간일 뿐이죠. 그렇죠. 전파가 눈에 보이면 그건 그거대로 좀 무섭겠네요. 네, 하하. 근데 스마트폰에 무선 이어폰을 다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귓가에 막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신호가 우리 주위에 빽빽하게 존재한다는 걸 100% 신뢰하게 되잖아요. 아, 소리가 들리니까 전파의 존재를 믿는 거군요. 네. 작가가 바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감정적 주파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것들에 한번 맞춰보라는 어떤 권유랄까요? 이야, 그거 정말 탁월하고 현대적인 비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신호가 음악이라는 명확한 감각적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마음이나 온기 역시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음악이 재생되는 순간 신호를 믿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 은유가 뇌리에 짚이 박히는 이유는 위로라는 게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람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확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아, 추상적인 위로를 피부로 느끼는 바람으로. 네,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무겁고 차갑던 마음의 결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지는 그 찰나를 완벽하게 포착해낸 것이죠. 와, 자연에서 발견한 이 바람의 원리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 그 중에서도 얽히고 설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작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짚어냅니다. 턱없이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던 날에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이던 순간, 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정말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저 누군가가 내 곁에 가만히 있어준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얻었던 순간들 말이죠. 작가는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마음에 부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바람이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흔히 쓰던 그 위로라는 단어의 본질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딱 놓이면 무언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아, 강박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셨나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게 정답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곁에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거든요. 아, 내가 뭔가를 빨리 해줘야 할 것 같죠? 맞아요. 당장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뭘 도와줄까? 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을 막 쥐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곁에만 있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좀 방치한다고 느끼거나 무심하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데요. 충분히 공감 가는 걱정입니다. 네,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이 질문은 심리학에서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다룰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것이 인간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유효한 위로가 됩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위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고 조언을 건네려는 태도는 철저히 행위, 그러니까 doing의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텍스트의 작가가 강조하는 그저 곁에 머무르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존재, 즉 being의 영역이죠. 아, 무언가를 막 하는 doing과 그저 곁에 있어주는 being의 차이라는 거군요. 근데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해결책을 주는 doing이 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깊은 절망감이나 삶의 무게에 막 짓눌려 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고통스럽게 파고드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면 어떤 감정인가요? 바로 이 세상 누구도 지금 내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철저한 단절감과 고립감이죠. 뇌과학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수용하는 인지적 통로가 그냥 닫혀버립니다. 아, 뇌가 닫혀버리는군요. 네. 그런데 이때 곁에 있는 누군가가 섣불리 doing, 그러니까 조언이나 해결책을 막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혹 상황을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나는 진짜 돕고 싶어서 사랑해서 조언을 한 건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 조언 때문에 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조급함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켜보기 힘든 나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때도 꽤 많거든요. 아,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하지만 어떤 조건이나 목적, 섣부른 판단 없이 그저 곁에 묵묵히 머물러주는 이 비잉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주파수죠? 그것은 네가 지금 어떤 망가진 상태이든 설령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바닥을 친다 해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네 곁에 머물겠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시그널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곁에 머물겠다는 시그널. 네, 무거운 마음은 날카로운 정답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무조건적인 연대의 감각을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작다가 마음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라고 불렀던 그 실체가 바로 이 고요하지만 단단한 존재의 나눔인 것이죠. 와, 정답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내 곁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연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작가의 비유가 얼마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늘 그렇게 무슨 한편의 시처럼 따뜻하고 서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무언의 연대나 온기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고 마치 산소 하나 없는 그 우주 공간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덩그러니 유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죠. 흥미롭게도 이 글의 작가는 그 뼈아픈 아주 차가운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이런 구절이 이어져요. 살다 보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네, 참 먹먹한 구절입니다. 아, 여러분도 이런 날 있으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캄캄한 터널 속에 나 혼자 딱 버려진 듯한 그 압도적인 막막함이 떠올라서 가슴이 진짜 철렁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완벽한 고립의 날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본원적인 고독함이죠. 작가가 참 섬세한 것이 무조건 야 힘내라,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값싼 긍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인간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고립감과 진공 상태의 공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텍스트 안으로 깊숙이 품어 안습니다. 당신의 그 끔찍한 외로움이 결코 유별나거나 틀린 감정이 아니라고 긍정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황을 왁 반전시키는 방식이 매우 철학적이고 또 탁월합니다. 바로 하지만 돌아보면이라는 단 하나의 접속사를 통해서 말이죠. 아, 네, 맞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문장을 탁 이어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리학적인 현상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립감은 객관적인 물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일종의 시야의 왜곡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야의 왜곡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터널 비전이요? 사람이 극도의 슬픔이나 위기감에 빠지면 뇌는 생존을 위해서 인지적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오직 내 앞에 거대한 고통과 그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주변의 모든 맥락과 타인들의 존재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진짜 답답하네요. 이때 작가가 제안하는 돌아보면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목을 돌려서 뒤를 보라는 그런 물리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이 좁아진 터널 비전을 깨고 인지적인 시야를 다시 넓게 확장하라는 일종의 내면적 환기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인 거죠. 아하, 고통의 그 터널 비전에 갇혀서 막 앞만 보고 질주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의 궤적을 넓은 렌즈로 다시 조망해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넓히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숨을 고르고
좁아진 렌즈를 넓혀서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다시 돌아보면 터널 앞에서는 까맣게 지워졌던 그 미세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빛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행여나 내가 문에 낄까봐 문을 한 번 더 잡아주던 낯선 사람의 손길. 네. 야근하고 있을 때 말없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동료의 작은 캔커피. 혹은 내가 막 쏟아내는 두서없는 하소연을 중간에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던 친구의 깊은 눈빛 같은 거요.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다 한 번쯤은 겪어본 근데 너무 작아서 잊고 있던 순간들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혹은 그 배려가 너무 작고 미세해서 인지조차 안 하고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작은 친절들 말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우주미아처럼 완벽한 진공 상태에 갇힌 줄 알고 절망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진짜 혼자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이 무심코 만들어내는 그 미세한 온기들의 생태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조용한 파동들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뼈저린 진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와,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 미세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보니까 정말 제 삶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들로 지탱되어 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그게 바로 돌아봄의 힘이죠. 이렇게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무언의 연대와 그 위로의 파동을 아주 섬세하게 일깨워준 작가는 이제 이 글을 활자로 읽고 있는 독자 혹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향해 아주 직접적이고 다정한 축복을 건네며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네, 결말부가 정말 따뜻하죠. 텍스트의 결말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지친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바람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지켜주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마무리 단락에 오면요,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이 단순히 감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네, 글 쓴 작가와 그 글을 받아들이는 독자 사이에 실체적인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즉, 작가 자신이 독자에게 직접 그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기를 자처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정말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온기가 활자로 뚫고 나오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문 전체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딱 발견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작가는 이 글의 맨 첫 문장을 샬롬이라는 평안을 묻는 인사로 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틀이 매우 명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다 떠나서 텍스트가 발휘하는 감정적 역학의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역학의 측면이요? 네, 이 글이 가진 보편적인 위로의 힘이 어떻게 종교적 색채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팍팍한 삶을 지켜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마음. 네네. 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부지의 타인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형태 자체는 사실 종교의 좁은 경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성과주의와 이기주의가 막 팽배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 나의 안녕을 순수하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빌어주기를 절실히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 혹은 내가 당신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그 선이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희귀하고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첫머리에 쓰인 셜롬이라는 단어 역시 단순히 종교 안에서 소비되는 어떤 관용구를 넘어서요, 원어적 의미로는 결핍 없이 온전한 평화와 회복을 뜻합니다. 결핍 없는 온전한 평화? 네, 세상의 그 거친 모서리에 이리저리 부딪혀서 여기저기 상처받고 닳아버린 누군가의 영혼이 다시 본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아주 깊은 염원이죠. 보이지 않는 가장 절대적인 힘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한 인간이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선의의 극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극치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서로를 살게 하는 조용한 파동의 가장 영적이고 숭고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가진 세계관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우연히 이 글에 가닿은 지친 타인을 향해 최대한의 축복을 아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언어를 기꺼이 내어주며 오직 당신의 평안만을 빈다는 것. 그 투명한 진심만큼은 어떤 종교적 입장이나 신념의 차이를 다 떠나서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 가감없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의 본질이 닿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헬퍼백곰 작가의 텍스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거대한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을 보며 그 존재를 믿게 되듯이 누군가가 건넨 다정한 눈빛 한 번,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섣부른 조언 대신에 묵묵히 내 곁에 머물러주는 그 숨막히도록 고마운 시간들, 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용히 읊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우리의 삶을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에 고립되었다고 믿으며 절망하던 그 캄캄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타인을 뿜어내는 수많은 무연의 연대와 온통들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인지하지 못했을 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매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작가가 글을 통해 전했던 이 다정한 문장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그 치열한 하루를 견뎌낸 당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눈물겹고 또 훌륭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느릿한 대화의 시간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방끈을 단 1cm라도 들어 올려준 조용하고 안전한 쉼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음 한편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이 온기를 안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타인이 우리 삶에 불어넣어준 혹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스쳐보냈던 타인의 보이지 않는 위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지만 시선을 한번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킨 적은 없었을까요? 출근길 복도에서 마주친 청소 노동자분께 무심코 건넨 가벼운 눈인사, 실수로 막 자책하고 있는 후배의 어깨를 툭 치며 건넨 커피 한 잔, 아, 네. 혹은 그저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당신의 그 성실한 하루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잎사귀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안아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일으킨 바람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은 결코 아닐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흘려보낸 그 사소한 찰나의 온기들이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는 내일 하루를 더 살아갈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그 작고 미세한 파동이 분명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기를 굳게 믿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조용히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푹 쉬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일상을 새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발견하게 해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곁에 머물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